안녕하세요. 이번에 딥러닝으로 금융 도전하기를 발표하는 황준호입니다. 저는 현재 이스트소프트에서 산업기능요원으로 복무하고 있고요. 금융 연구자 분들이 필요로 하는 기술을 개발하고 도와드리고 있는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다음 내용으로 진행을 되는데요. 금융에서 딥러닝이 어려운 점, 그리고 백테스팅, 평가 방법 등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발표 흐름이 여러 가지 생각의 흐름대로 연달아 이어지기 때문에 이야기를 듣듯이 편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지금 발표하는 거는 이런 분들께 추천드릴게요. 이제 딥러닝을 시작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가 시계열 데이터 공부도 같이 해보고 싶고, 또 최근에 AI로 주식 투자도 한다던데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강의도 막 생기는데 금융 관련해서는 나는 하나도 모른다, 이런 분들이 이 발표를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혹시 금융과 딥러닝을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나신 게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텐데, 저도 궁금해서 어떤 게 있는지 찾아봤어요. 그러고 보니 이제 이렇게 많은 분야들이 있더라고요. 금융 업무를 자동화하거나 아니면 서비스에 딥러닝을 적용해서 챗봇이나 편의 기능 같은 걸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자산 운용을 딥러닝을 통한 전략으로 진행하거나, 또 카드 부정 사용 아니면 보이스피싱 같은 법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건들을 찾아내거나, 또 아니면 다양한 금융 정보를 통해서 신용을 평가하는 데 도움을 준다거나 하는 여러 문제들이 이제 금융 분야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오늘은 트레이딩에 대해서, 자산을 운용하는 트레이딩에 관해서 이야기해 볼 거예요. 트레이딩이 뭘까요? 트레이딩은 주식, 채권, 선물, 옵션 등의 여러 금융 자산들을 사고 팔면서 그 사이에서 나오는 매매 차익이나 아니면 가치 창출을 통해서 수익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트레이딩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주제인 이 시스템 트레이딩은 과거 주가와 거래 정보를 활용해서 어떤 매매 규칙을 하나 만들고, 그 매매 규칙을 자동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진행을 해서 거기서 수익을 올리고 자산을 운용하는 것이 바로 시스템 트레이딩입니다. 그렇다면 과거 정보를 활용하는 매매 규칙, 이걸 만든다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과거 데이터를 활용해서 데이터에서 패턴을 찾아내고 또 미래를 예측하는 게 딥러닝이 잘하는 분야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딥러닝 문제에 도전을 하시게 돼요. 이제 아무래도 금융이 시계열 데이터보다 보니까 딥러닝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RNN을 배울 때 한 번쯤 금융 데이터로 주가 예측하기, 이런 문제를 풀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주가 예측을 하면 당연히 트레이딩 할 때도 오를 종목 사고 내릴 종목 팔고 하는 식으로 쉽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간단히 모델을 만들어서 돌려봤는데요. 하지만 해보신 분들이나 아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딥러닝으로 주가를 예측하는 모델을 짜면 현재 그 가격을 그대로 예측하는 모델이 나오게 돼요. 왜 이런 모델이 나오게 될까요? 도대체 왜?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 그 이유는 금융에서는 딥러닝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여기 보시는 것과 같이 제가 몇 가지 이유를 적어 놓았는데 함께 살펴보시죠. 먼저 데이터 양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딥러닝은 이제 딥러닝이 좋은 성능을 내는 오디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샘플링 레인마다 다르겠지만 초당 4만 4만 개, 4만 4천 개, 많으면 몇십만 개까지 됩니다. 그래서 4만 4천 개 기준으로 10초만 되어도 40만 개가 넘어요. 하지만 금융 데이터는 이제 코스피 기준으로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가 쌓이기 시작하는 2000년부터 20년간 모아도 종목당 5천 개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일별 데이터가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봤자 이제 음성에 비할 바가 못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자체가 일단 많이 부족합니다. 또 데이터에 영향을 주는 외부 요소가 굉장히 많습니다. 보통 주식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뉴스, 사건, 아니면 심리적 요인, 아니면 기업 가치 같은 걸 보고 투자를 할지 말지를 결정하지만 주가에들은 그런 결과들만 반영이 돼서 기록이 되고요. 그래서 우리는 주가 정보를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정보를 보고서
어떤 뉴스가 있었는지,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 이런 거를 알아내기는 반대로 어렵다는 거죠. 그리고 데이터 처리가 어렵다는 문제도 있습니다. 각 종목별로 뭐 상장되고 거래가 정지되고 액면 분할이 일어나고 상장 폐지화되고 하는 이벤트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데이터가 이렇게 일정하게 있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비어 있거나 하는 빈 데이터들도 있고 이제 그런 문제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 요인들에서 결정되는 값이기 때문에 이제 임의로 데이터를 만들어내거나 아니면 데이터가 있는 거를 증강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모델이 또 시장에 영향을 주는 문제도 있는데요. 모델이 매매를 진행하면 거기에 따른 매물이 생겨나고 거기에 거래가 체결되면 시장에 변화가 생겨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내가 모든 매수 주문을 다 매도로 메꿔버리면 거기에 따라서 시장 가격이 많이 변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델의 행동이 그 시장 환경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값이 많고 패턴이 뚜렷하지 않는데요. 금융위기나 정치적 이슈, 또 자연재해 같은 주가가 급변하는 상황들이 실제 이 금융 자체 데이터들의 총 양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있는 편입니다. 2008년에도 하나 있었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주가가 폭락했고요. 하는 이런 이벤트들이 있고 이 정보들은 사실 주식 데이터로만 알아내기는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지는 게 왜 떨어졌는지를 알아내는 게 저 그래프를 보고서는 알 수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금융에서 주가를 예측하는 거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딥러닝 모델이 낼 수 있는 최선의 수는 모르겠지만 현재 가격에서 크게 변하진 않을 테니까 어느 정도 이내에서 변할 테니까 현재 가격을 내뱉는다가 최선이 돼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딥러닝으로 주식 가격을 예측하지 못하면 어떻게 트레이딩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 그 해결 방법은 좀 더 쉬운 방향으로 가는 겁니다. 주가를 직접 예측하는 것보다 어떤 걸 살지를 결정하는 게 좀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이 종목이 얼마가 될 거야 라고 예측하지 않아도 얘가 이 종목보다는 더 나을 것이다 라고 예측하게만 되고 예측하고 그래서 우세한 종목을 고르고 약세한 종목을 피하게 하면 되기 때문이죠. 자, 즉 언제 어떤 걸 얼마나 살지를 결정하는 모델을 설계하는 문제로 바꿀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시스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자산 배분 문제로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전략을 구상해 볼 수 있겠어요. 3일 연속으로 떨어진 종목을 매수하고요. 그 매수한 종목이 마이너스 10% 이하로 수익이 떨어지면 전부 손절을 합니다. 그리고 10% 이상 올라가면 절반을 팔아서 수익을 실현하고요. 만약에 20% 이상으로 많이 올라가거나 아니면 그 사이에서 20일 정도 지나면 남은 걸 전부 매도하는 그런 식의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이런 거 외에도 이제 더 단순하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를 매달 한 주씩 산다든가 아니면 매달 투자할 거를 바꿔본다거나 아니면 10일 연속으로 떨어지는 종목만 골라서 산다거나 혹은 뉴스 정보를 가져와서 언급이 많이 되는 회사를 산다거나 하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또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전략들을 많이 만들 수 있지만 어떤 전략이 얼마나 수익을 잘 내고 또 얼마나 안정적이고 이런 거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방법을 여기서 우리는 백테스팅이라는 방법을 쓸 겁니다. 자, 백테스팅이란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특정 시점부터 해당 전략을 시뮬레이션해서 그 결과를 확인해보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래서 트레이딩 전략을 개발할 때 항상 거치는 단계예요. 그래서 항상 이걸 해보고 백테스팅을 통해서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파이썬에서는 백테스팅을 도와주는 라이브러리들이 꽤 많이 있는데요. 제가 사용했던 백트레이더를 여기서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백트레이더는 기능도 꽤 많고 사용자가 커스텀하기도 편해서 자주 쓰이게 돼요. 이 코드를 보시면 세레브로라는 시뮬레이터를 먼저 만들고요. 그 시뮬레이터에 이제 야후에서 긁어온 금융 데이터 중에서 삼성전자의 2019년 데이터 가져오고 사용자가 만든 전략을 넣어서 이제 자산과 수수료까지 설정해 준 뒤에 백테스트를 돌리고 그 결과를 이제 그래프로 확인하는 그런 코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백테스팅 그리고 백트레이더를 어떻게 쓰는지 보기 위해서 간단한 알고리즘 전략을 하나 만들어 볼 거예요. 자, 여기서 이동평균선을 사용할 건데요. 이동평균선은 최근 몇 개의 데이터의 평균을 이제 그 평균의 변화를 그리는 선이 됩니다. 그래서 단기 이동평균선과 장기 이동평균선 두 개를 활용해서 이 최근 주가의 추이를 알아낼 수 있는데,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를 돌파해서 올라가면 최근의 상승세다, 또는 내려가면 하락세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차점이 생길 때마다 상승세일 때 매수, 하락세일 때 매도를 하는 전략으로 설계를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제 코드로 바꿔서 구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승세일 때 골든 크로스라고 보통 부르고, 하락세인 매도 신호일 때 데드 크로스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렇게 변수명을 짓고 거기에 맞게 전략을 짰고요. 삼성전자 한 종목에 대해서 이제 골든 크로스가 되면 전부 매수하고, 또 데드 크로스가 나면 전부 매도하는 식으로 전략을 짰습니다. 그러면 이 전략을 이제 백테스트를 돌려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볼 수 있어요. 여기 보시면 백트레이더가 그려주는 그래프인데요. 맨 위에 자산과 현금 변화 그래프가 일단 있고요. 이건 일단 16% 수익을 냈네요. 그리고 이제 매도 매수 신호가 어디서 났는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매도 매수를 했는지에 대한 결과들이 이 그래프에 그려지게 되고, 함께 삼성전자의 주가 및 거래량 그래프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때는 꽤 좋은 성적을 내고 있네요. 하지만 이 삼성전자 종목 하나만 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젠이라고 최근 몇 년간 뜨거웠던 종목이 있는데, 여기에서 예를 들어보면 보신 바와 같이 굉장히 낮은, 처음에 만원대에서 주가가 시작됐다가 13만원까지 올라갔다가 여러 이슈들을 겪고 나서 다시 만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런 종목에서 내가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을 조금만 잘못 예측하거나 잘못 거래되면 크게 잃을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종목별로 있는 리스크들을 줄이고자 여러 종목을 함께 매매하게 됩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현 상황에서 더 우세한 종목을 고르는 식으로 가는 방향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투자할 종목 후보들을 유니버스라고 부르는데, 저는 여기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에 대해서 유니버스로 두고 그 각 종목의 보유 비율을 결정하는 모델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 코드는 세레브로의 10개 데이터셋을 추가하는 코드입니다. 자, 이제 이동평균선을 활용한 전략을 이제 10개 종목에 대해서 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을 했는데요. 한쪽에 완전히 이렇게 몰아서 넣을 수는 없으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의 20%씩만 투자를 하도록 이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자, 보시면 이제 94, 약 6%의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캐시가 이제 위아래로 더 많이 요동을 치게 되고, 아래 보시면 어떤 종목을 언제 얼마나 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표가 돼요. 이거는 종목이 10개이기 때문에 각 자산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래프는 생략을 했습니다. 약간의 손실을 입은 그 결과가 나왔네요. 그러면 이제 같은 자산 배분 전략을 딥러닝으로 한번 짜보겠습니다. 5개 정보인 시가, 종가, 고가, 저가, 그리고 거래량 정보에 대해서 이 각각 값이 얼마나 변했는지 변화 비율을 입력으로 줄 거고요. 그 입력을 통해서 10개의 종목에 대한 비율을 출력하는, 그러니까 우세한 종목을 선택하는 분류 모델을 학습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모델을 제가 설계해 보았어요. 그래서 보시면 기간, 그 다음에 종목 수, 그 다음에 데이터 개수의 형태 입력을 받고요. 그 다음에 댄스랑 LSTM을 적절히 섞어서 구현한 간단한 모델입니다. 그래서 총 아웃풋은 10개의 이제 종목별로 얼마나 각각 비율이 달라지는지를 소프트맥스로 분류 모델로 출력을 하게 되고요. 이 모델을 이제 제가 데이터셋을 직접 가져와서 20일간의 데이터를 보고 10개 종목에 대해서 학습을 하게 두었습니다. 학습셋과 검증셋을 각각 2000년부터 2018년까지를 학습셋으로, 2019년 1년 데이터를 검증셋으로 만들어서 학습을 진행을 했고요. 그리고 이렇게 학습한 모델을 백테스팅에 돌리기 위한 코드도 역시 작성을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 먼저 데이터들을 가져와서 그 데이터들을 이제 모델에 넣고 그 결과를 받아서
내가 가진 자산 대비 얼마로 나눠줘야 되는지를 가져오고, 그리고 이제 다시 종목별로 몇 개를 가지게 될지를 만든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종목 개수랑 비교해서 그 차이만큼 매수 또는 매도를 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백테스팅을 돌려보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자, 보시면 제 모델은 이제 매일 계속 비율을 바꾸는 모델이기 때문에 거래가 좀 빈번하게, 아까 모델보다 훨씬 더 빈번하게 나는 모델이 됐습니다. 하지만 보시는 것처럼 썩 괜찮은 결과를 내주고 있네요. 지금 보시면 115니까 약 15% 정도를 벌었습니다. 방금 이동평균선을 통한 결과보다는 좀 더 나은 결과를 내고 있네요. 자, 이렇게 두 전략을 백테스팅을 해보았는데, 이게 수익률만 보고 이 전략이 좋은 전략이다라고 말하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게 단순히 더 많이 버냐 아니면 더 못 버냐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얼마나 안정적인지, 얼마나 승률이 높은지 등등을 다 확인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평가하는 방법을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이 굉장히 많을 때, 어떤 전략은 수익률이 높지만 위험 부담이 클 수도 있고요. 어떤 전략은 안정적이지만 수익률이 별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전략들끼리 서로 비교하기 위해서 평가 지표를 이제 활용해서 비교를 해야 하는데, 이런 시스템 트레이딩에서는 어떤 지표들을 가지고 비교를 할까요? 자, 이제 그 지표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수익률이 있는데요. 수익률은 일단 일정 기간 동안 번 돌의 비율입니다. 여기선 크게 두 가지의 수익률을 소개해 드릴 건데, 먼저 산술평균 수익률과 기하평균 수익률입니다. 산술평균 수익률은 매 투자가 독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같은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말합니다. 반대로 기하평균 수익률은 투자가 연속으로 이루어진다고 보고 내 자산의 변화에 따라서 투자 결과가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수익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두 수익률은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가 달라지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사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동성은 얼마나 자산이 크게 변하는지에 대한 정보입니다. 그래서 보통은 자산의 변화에 표준 편차를 사용하게 돼요. 또 여기서 소개할 만한 매트릭으로 최대 낙폭이 있는데 맥시멈 드로우다운이라고 부르고요. 내가 고점에서 저점으로 떨어지는 그 낙폭의 가장 최대치, 내가 지금까지 전략을 백테스팅 했을 때의 가장 최대로 떨어진 낙폭을 이제 MDD, 최대 낙폭이라고 부르는데, 이 전략이 가장 크게 이를 때 얼마나 이를 수 있느냐를 보여주는 지표라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드라는 지표가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는 최대 낙폭 대비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최대 낙폭은 결국 리스크로 볼 수 있는데, 얼마나 이 전략이 위험한가를 볼 수 있는데, 그 리스크 대비 수익률이 얼마나 좋은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자, 이런 자산 변화, 내가 백테스팅한 결과로부터 보는 지표도 있지만 다른 전략이나 아니면 전체적인 시장에 대해서 비교해서 얻는 지표들도 있어요. 이제 금융 공부를 해보신 분들은 알파나 베타 이야기를 좀 종종 들어보셨을 텐데, 여기서 베타는 무엇이냐면요, 그 벤치마크 대비 전략의 수익률 민감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장이 2% 성장을 했는데 내 전략이 4% 성장을 했다. 그러면 그 베타 값이 2가 되는 거고요. 내 벤치마크가 마이너스 2%가 됐는데 내 전략이 마이너스 4%가 됐다. 이러면 또 베타가 2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내게 되는 거고요. 알파는 이 베타를 고려한 변화량 대비 수익률입니다. 그래서 벤치마크가 3% 수익을 벌었을 때 베타가 2라면 이제 베타를 고려한 수익률은 6%가 될 텐데, 전략이 10%라고 하면 알파가 4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의미적으로 말씀드리면, 베타는 얼마나 시장과 비슷하게 가는지, 그리고 알파는 얼마나 시장보다 잘하는지에 관한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지표들이 나타내는 의미가 시장과 내 전략이기 때문에 종종 이제 알파는 내 전략의 수익률, 그리고 베타는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이렇게 대변할 때 쓰는 용어로 약간씩 의미를 비유적으로 쓰기도 해요. 그래서 알파를, 더 좋은 알파를 찾아야 한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자, 이제는 또 다른 매트릭, 이번에는 변동성도 고려한 매트릭들을 좀 소개해 보려고 해요.
자, 여기서 인포메이션 레이시오는 벤치마크랑 전략의 차이, 그 차이를 가지고 그 차이의 변동성 대비 얼마나 차이가 크게 나냐를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더 간단히 얘기해서 벤치마크랑 비슷하면서 얼마나 더 큰 수익, 더 얼마나 시장을 더 이겨낼 수 있느냐를 확인하는 지표가 돼요. 자, 그리고 밑에 있는 샤프 레이시오는 그 인포메이션 레이시오에서 벤치마크가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을 일 경우에 나타내는 비율입니다. 다시 말해서 잃을 일이 거의 없는, 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한 자산에 대해서 봤을 때 내 전략이 변동성 대비 얼마나 큰 수익을 낼 수 있냐를 보는 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지표를 가지고 다른 벤치마크나 아니면 무위험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변동성 대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표들을 가지고 이 전략이 좋으냐 아니면 나쁘냐 등을 평가하고 또 백테스팅 결과를 이 지표들을 가지고 분석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딥러닝으로 트레이딩 전략을 학습할 때 좀 주의할 것들을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해요. 이거는 비단 딥러닝뿐만 아니라 백테스팅 할 때도 주의해야 될 점들이기도 하고요. 자, 먼저 데이터셋을 굉장히 신경을 잘 써줘야 됩니다. 원래 딥러닝을 학습할 때 학습 데이터랑 검증 데이터가 이제 섞이면 안 되듯이, 검증 단계에 학습 데이터가 들어가면 안 되듯이, 역시 모델이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백테스팅에 쓰이면 안 되고요. 그리고 모델이 학습 중에 미래 정보를 확인할 수 없도록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2020년 정보로 학습을 했는데 2001년에 대해서 백테스팅을 돌리면 당연히 미래의 정보를 알고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그 데이터가 미래 정보를 활용하게 돼버리는 거고요. 그래서 보통은 과거 데이터를 사용해서 학습을 하고 그 이후에 검증도 하고 테스트하는 백테스팅을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셋의 분리를 굉장히 잘 해줘야 하고요. 또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봐야 합니다. 이제 주가가 아무래도 시장의 상태에 따라서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시장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백테스팅 결과가 다를 수가 있어요. 따라서 여러 상황에서 테스트를 해서 전략이 어떤 결과를 내는지, 각각 언제는 어떻게 되고 또 언제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한 가지 테스트 경우만 가지고 했을 경우에는 검증셋에 오버피팅 되는 것처럼 백테스팅에도 오버핏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제가 방금 만든 딥러닝 전략을 올해 1월부터 7월까지에 적용해 본 결과예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시면 일단 아슬아슬하게 유지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는 손실을 입었는데 2019년에 돌렸던 결과랑은 차이가 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경우의 백테스팅 케이스들을 만들어 두는 게 아무래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유니버스를 정할 때도 굉장히 조심을 해야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 동안 백테스팅할 모델이 2020년에 시총 상위 10개 종목을 유니버스로 잡는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PPT에서는 2001년에 이미 2020년에 상위를 올라갈 종목들을 가지고 트레이딩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나 미래에 어떤 종목들이 잘 될지를 알고 있다가 되기 때문에 미래의 정보를 활용한 상태로 백테스팅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백테스팅을 할 때도 그 결과가 좀 더 좋게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백테스팅을 할 때는 미래 정보를 쓰지 못하도록 이제 데이터셋도 만들고 실험도 진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딥러닝을 학습한 데이터에서 2000년부터 2018년까지 진행했던 것도 각 연도별로 그 1월 1일의 시총 상위 종목들을 가지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래 정보를 사용하지 않고 모델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백테스팅 할 때 어떤 걸 주의해야 하냐면요. 먼저 과거 당시, 그러니까 백테스팅 시점에서 활용할 수 있는 정보들만 사용하고 있는지, 또 특정 상황에서만 잘하는 오버피팅이 된 상태는 아닌지, 그리고 데이터셋이 편향되거나 아니면 섞이지는 않았는지를 항상 주의하시면서 진행을 하셔야 잘못 학습하는 불상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딥러닝을 금융 트레이딩에 적용할 때 좀 더 해볼 만한 것들을 좀 소개해 드려 볼게요. 그래서 제가 발표할 때 구성을 하면서 빠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공유하고 싶은 정보들이라 차후에 도전하실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제가 이번 발표에서는 주식만 다뤘는데요. 사실 주식 외에도 채권이나 환율 같은 다른 그런 금융 자산들이 있고 성격이 또 주식이랑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이런 지수들을 사용하게 되면 주식과는 변화하는 추세가 굉장히 다르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에는 뭐 주식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기간 동안엔 채권이 나올 때도 있고 어떤 기간 때는 환율이 나올 때도 있고 이렇게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내가 주식만 했을 때보다 훨씬 리스크를 줄일 수 있게 돼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다 같이 떨어지는 이번 뭐 코로나 같은 상태에서도 채권은 굉장히 안정적으로 꾸준히 올라가겠죠. 그래서 이런 서로 성향이 다른 걸 많이 넣을수록 리스크를 많이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업종이 다르거나 뭐 성향이 다른 주식 종목들을 잘 배합하는 것도 이거랑 비슷한 접근법이 되겠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백테스팅이 끝난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을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실제 시장에 내가 어떤 모델을 적용하고 싶을 땐 바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모의 투자라고 해서 실제 거래가 아니라 가상의 거래로 한번 시장에서 백테스팅이랑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면 이제 백테스팅을 했을 때 예를 들어 아까 주의해야 될 점 같은 것에서 나온 실수들도 방지할 수 있고요. 페이퍼 트레이딩은 그 미래 정보를 활용할 수 없으니까요. 물론 모의 투자가 이제 그런 실제 투자랑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래도 좀 더 현실과 가까운 환경이기 때문에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수를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한번 거치고 실제 투자로 넘어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의 투자랑 실 투자는 결국 한국 거래소에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증권사 API 같은 걸 활용해서 구현을 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제 발표에서 다루지 않았던 여러 방법들이 사실 좀 더 있는데요.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더 소개하자면 하루 동안 여러 번 거래를 해서 하루 내에서 사고 팔고를 다 끝내는 그런 인트라데이 트레이딩이 있고요. 또 짧은 시간 동안 아주 빠르게 사고 팔고를 하면서 그 매매 차익을 노리는 고빈도 매매, 그리고 트레이딩 전략을 할 때 저는 자산 분배를 하는 분류 모델을 썼지만 강화 학습을 적용하는 그런 전략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나중에 금융 연구를 하실 때 이런 시도들을 한 번씩 해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발표를 준비할 때 참고했던 자료들과 데이터셋이고요. 백트레이더 도큐멘테이션도 있고 그 제가 가져온 데이터셋 자료들도 있어요. 그래서 한번 참고하시거나 아니면 제가 발표하는 거랑 비슷한 주제인 영상도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 발표를 이제 다 들으신 분들은 그 궁금한 점 혹시 생기셨다면 이번 DLD 행사에서 Q&A 세션을 제가 열 거라서 거기에 오셔서 제게 궁금한 점이나 아니면 이거는 어떤 거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금융에 딥러닝을 적용해보는 발표를 진행했던 황준원이고요. 발표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